자, 지금까지 10차 시까지 이야기를 설명드렸고 11차 시에서는 HBase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몽고DB는 도큐멘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 지금 11차 시에서 소개되는 HBase는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 또는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로 불려지는 NoSQL 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첫 차시에서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NoSQL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소개드렸던 내용들은 도큐멘트 DB, 몽고DB라고 하는 기술에 대한 기술적 특징들을 소개드렸다면 이번 차시에서는 바로 HBase, 빅테이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차시에서는 키밸류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개념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HBase의 주요 특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HBase는 구글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하둡의 서버 프로젝트로 편입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앞 시간에 여러분들 왜 제가 하둡 에코시스템을 설명드리면서 하둡은 하둡 시스템과 하둡 서버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둡 시스템은 하둡 프로세싱 시스템과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 나누고 서버 시스템에는 HBase, 하이버, 피그, 우지, 주키퍼와 같은 이런 서버 시스템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서버 시스템으로 편입된 것이 바로 2008년도다. 하둡 HBase는 HBase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둡의 HDFS와 같은 이런 시스템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몽고DB는 여러 개의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었죠. 이걸 샤딩이라고 했는데요. HBase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개의 서버의 데이터를 샤딩 분산할 수 있어요. HBase는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 특징은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의 향상된 기능이다.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항상 하나의 키와 하나의 밸류로 표현하는 방식을 키밸류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의 키와 밸류로만 데이터를 표현하다 보면 단순한 데이터들은 표현이 심플해지겠지만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는 경우에는 키 하나와 밸류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좀 더 유연성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며 키밸류 데이터베이스의 향상된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HBase는 스탠드얼론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HBase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쉐도우 디스트리뷰트, 풀 디스트리뷰트 다양한 서버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스탠드얼론 모드에서의 HBase의 설치와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HBase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HBase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 저장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 몽고DB의 샤딩을 하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리전 서버라고 불려지는 두 개의 구조가 보이는데요. 이것이 각각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리전 서버가 하나씩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리전 서버에는 리전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 그 리전이나 메모리 영역에는 mem스토어와 블락캐시와 h로그로 불려지는 메모리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hmaster라고 하는 프로세스 영역은 이런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리전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저장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hmaster입니다. 주키퍼는 여러 개의 리전 서버 간에 동기화 작업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그런 동기화 작업을 또는 프로세스를 운영 관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는 프로세스는 주키퍼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전 서버를 통해서 입력, 수정, 삭제된 데이터는 하둡의 HDFS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HBase를 설치하고 방금 보셨던 이런 기본 구조를 활성화하는 단계까지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활한 실습 시연을 위해서 제가 HBase라고 하는 미리 제가 다운로드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Base 0.94.5 타로.cz 여기 지금 다운로드한 것인데요. 자, 이 다운로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apache.tt.c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HBase라고 하는 가상 폴더 밑에 가보시면 HBase 관련된 소스 프로그램을 실행 코드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셔서 타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다운로드 하시고 그 압축 파일을 해당되는 폴더 밑에 푸시게 되면
HBase-0.94.5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폴더를 홈 밑에 몽고DB 밑에 무브를 해주시면 만들어지는 폴더가 방금 보셨던 이 폴더입니다. HBase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자, HBase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면요. 많은 폴더들이 있는데 최초 HBase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끔 환경 설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환경 설정. 그게 이제 콤프라고 하는 폴더로 가시게 되면 콤프라고 하는 폴더에 가시게 되면 hbase-site.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폴더에 가셔서 현재 환경에 맞게끔 환경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콤프 hbase-site.xml 이 파일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사전에 코딩해야 될 양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가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에 대한 정의를 미리 반드시 사전에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hbase.cluster.distributed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퍼티 네임의 값을 밸류 값은 true로 하셔야 합니다. 분산, 즉 HBase를 스탠드론하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서버에 HBase 여러 개를 설치해서 가공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몽고DB의 샤딩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서버에 샤드 서버를 설치했던 것처럼 HBase도 여러 개의 서버에 분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true로 지정했고요. hbase.rootdir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지정해야 될 경로는 여러분들이 HBase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 저장, 삭제하시게 되면 관련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데이터가 저장될 기본 경로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던 몽고DB에서는 몽고DB를 구동할 때 몽고D -db 패스는 몽고DB 밑에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폴더 밑에 몽고DB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모든 콜렉션, 입력, 저장, 삭제하는 모든 데이터들이 해당되는 경로에 저장되는 것처럼 HBase에서는 rootdir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 밑에 데이터들이 저장 관리될 것인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hbase.zookeeper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앞서 여러분들 저 아키텍처 구조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스탠드얼론한 서버로 쓸 수도 있지만 여러 대의 리전 서버에 여러 대의 HBase가 분산 배치되어 있었을 때 이런 리전 서버와 리전 서버끼리 서로의 데이터의 동기와 운영 관리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게 바로 zookeep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zookeeper에 대한 환경 설정, 경로 지정 이런 부분이고요. 또 zookeeper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본 포트 번호를 가져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포트 번호를 가져야 하는데요. 디폴트 2182번을 지정했습니다. 자, 기타. 자, 관련되는 파일에 대한 지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HBase를 한번 구동시켜 보죠. 자, HBase를 구동할 때 구동 방법은 HBase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 밑에 빈 밑에 가시면 start-hbase.shel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구동하시게 되면 우리 몽고DB에서 몽고D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구동했던 것처럼 HBase를 구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좀 전에 소개드렸던 파일이 바로 start-hbase.shell이라는 이 셀 파일이죠.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start-hbase.shell을 돌리시게 되면 먼저 zookeeper가 구동되고요. 그 다음은 아까 여러분들 hmaster라고 보셨던 프로세서 기억나시죠? hmaster를 이제 구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리전 서버를 구동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그림 볼까요?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HBase의 아키텍처 구조를 보시게 되면 zookeeper, 필요한 아키텍처가 zookeeper, 그다음에 hmaster, 그리고 각각의 HBase가 설치되어 있는 인스턴스, 리전 서버가 구동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start-hbase.shell을 실행하게 되면 zookeeper랑 마스터 프로세스랑 hmaster랑 리전 서버 세 가지가 구동된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JPS라고 하는 명령문을 실행해 보시면 구동되어 있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BS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었으므로 우리 몽고DB에 접속하기 위해서 mongo.e라고 하는 exe라는 실행 코드를 통해서 접속했던 것처럼 자, HBS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BS 접속할 때는 빈 경로 밑에 있는 HBS라고 하는 실행 코드와 함께 쉘이라고 하는 옵션지를 주시게 되면 우리 mongo.exe를 통해서 몽고쉘로 접속했던 것처럼 HBS 쉘이라고 하는 상태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HBase 쉘. 자, 이것은 mongo.exe를 통해서 우리 몽고쉘에 접속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했죠. 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프롬프트가 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구동이 되었고 접속까지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설치와 HBase를 접속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몽고DB의 터미널리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었었죠. 용어에 대한 설명 들었었죠. 그런 것처럼 HBS도 NoSQL이며 저희 데이터 저장 기술이기 때문에 몽고DB와는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들을 저장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고DB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를 콜렉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HBS는 이것을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테이블은 여러 개의 로를 가지게 되죠. 광경에서는. 몽고DB에서는 이것을 도큐멘트라고 부르는데요. HBS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셀이라고 불러요. 광경에서는 로우라고 부르는 것을 HBS는 셀이라고 하고요. 몽고DB는 도큐멘트라고 하죠. 이 셀 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부여한, 직접 만든 구성 요소, 이것이 컬럼들이고요. 컬럼들 중에는 버전이라는 이름을 가진 컬럼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HBase 서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왜 몽고DB 할 때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서버에 의해서 생성되고 운영되고 관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HBase에서는 버전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값을 통해서 해당되는 셀이 이전에 입력된 셀과 나중에 입력된 셀에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구분자를 가지고 있는 컬럼을 버전이라고 하고 이 버전까지를 다 포함한 전체 값들을 데이터 코디네이트다라고 표현합니다. 셀 플러스 버전, 이것은 코디네이트다. 자, 하나의 셀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셀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럼, 이것을 광경에서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데 HBase에서는 이것을 로키라고 해석합니다. 로키. 우리 몽고DB에서는 사실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오브젝트 아이디와 프라이머리 키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HBase에서 말하는 로키는 광경에서 말하는 프라이머리 키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용자가 부여한 컬럼들 중에 그 셀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럼, 이것을 로키라고 하는 거니까 광경에서 해당되는 로 중에 해당되는 그 로를 대표할 수 있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표현하는 것처럼 로키, 프라이머리 키는 유사하다. 자, 좀 다른 게 있는데요.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는 여러 개의 컬럼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HBase에서도 하나의 로키는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게 되는데요. 좀 다른 차이점은 이 컬럼들의 데이터 성격에 따라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번과 고객명을 합쳐서 주문 공통이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로, 제품명과 수량은 컬럼이지만 이 두 가지 성격은 상세와 관련되는 정보이므로 주문 상세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로 표현하고 그 컬럼 패밀리 안에 제품명과 수량이라는 컬럼을 지정할 수가 있죠. 광경에는 없는 컬럼 패밀리라고 하는 것은 광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에서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와 여러 개의 컬럼으로 구성되지만 HBase는 하나의 로키와 여러 개의 컬럼 패밀리로 구성된다. 하나의 컬럼 패밀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하나의 컬럼 패밀리에는 반드시 하나의 컬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경과는 사뭇 다른, 약간 다른 그런 데이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HBase 셀을 통해서 한번 접속도 했으니까 데이터 구조도 만들고 데이터도 한번 입력해서 삭제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전에 준비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 건데요. 자, 테스트라는 테이블을 생성하라는 뜻이고요. CF1이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와 CF2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를 생성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은
반드시 하나의 컬럼 패밀리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죠. 뭐 굳이 두 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반드시 하나의 컬럼 패밀리는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몽고DB의 콜렉션 구조랑 HBase의 테이블 구조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좀 유사한 면을 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몽고DB 설명드릴 때 db.create collection 갈로 열고 emp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지는 논리적 이름만 지정해주면 필드의 이름도 개수도 타입도 지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도 테스트라고 이름을 가진 테이블을 만들으라고 했고 CF1과 CF2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를 만들으라고 돼 있지, 그 컬럼 패밀리 안에 어떤 컬럼을 몇 개를 어떤 속성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몽고DB가 됐든 HBase가 됐든 비정형 구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NoSQL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생성했던 테스트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리스트입니다. 자, 두 개의 문장을 먼저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처음 이제 HBase에 접속했고 처음으로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논리적 구조를 생성하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죠. 근데 이제 한번 생성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늦지 않게 결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create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쓰는 문법이라면 리스트는 조회할 때 쓰는 것이고, 자 이제 데이터를 해당되는 테이블에 인서트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를 이제 put이라고 하죠. put 테스트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라. R1은 로키이고요. 자, R1은 로키이고요. 그 다음에 CF1은 컬럼 패밀리 이름이고요. 콜론 뒤에 나와 있는 C1은 바로 컬럼의 이름입니다. 컬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테이블을 만드는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컬럼 패밀리를 지정해야 하고, 그 컬럼 패밀리에 생성되어질 컬럼의 이름과 개수와 타입은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에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CF1이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에 C1이라는 컬럼을 지정하고 거기에 1101이라는 값을 저장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로키와 하나의 컬럼 패밀리 그리고 하나의 컬럼 그리고 값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죠. 자, 만약에 테스트라는 테이블에 R2라고 하는 로키와 CF1의 만약에 이 두 번째 셀은 C2라고 하는 컬럼으로 만약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면 컬럼의 이름과 함께 value를 지정하시게 되면 1102라고 하는 값과 함께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R4, R5, R6은 CF2, CF1, CF1의 2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죠.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과 랭스들이 처음부터 결정되고 그 모든 컬럼의 데이터들을 다 넣든 안 넣든 표현해야 되는 반면에 몽고DB와 HBase 같은 이런 NoSQL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점에 컬럼 패밀리와 컬럼의 이름과 개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장되어진 각각의 셀들은 컬럼 패밀리와 컬럼들 이름들이 다 동일하지 않고 다르게 저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은 컬럼의 개수는 같지만 첫 번째 셀은 C1으로만 저장되었고 두 번째는 C2로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R4라고 하는 로키는 CF2라고 하는 로키 컬럼 패밀리에 C2라고 하는 컬럼명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었으므로 각각의 저장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컬럼 패밀리와 컬럼의 개수와 타입들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몽고DB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의 다큐멘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다큐멘트에 저장되어지는 필드의 개수와 타입 같은 것들은 다 다르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앞서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HBase도 하나의 NoSQL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자,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이 HBase를 설치하면서 하둡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치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하둡을 한번 구동시켜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둡은 제가 사전에 설치를 했고요.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구동이 아마 될 겁니다. 하둡 네임 노드는 포맷.
그리고 start dc all.sh. 자, 하드볼 다시 구동했고요. 하드볼 제가 구동을 했습니다. 자, HBS를 다시 한번 쉘 상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시 리스트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검색할 때, 파인드할 때, 셀렉트할 때 사용되는 명령을 하면, get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R1이라고 R6라고 하는 로키가 가지고 있는 값을 찾아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즉 회요 조건절에 셀렉트절의 회요 조건절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딜리트는 관련되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는 딜리트. 네, 그리고 해당되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총 행수를 볼 때는 카운트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행수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해당되는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고 싶다면 그냥은 삭제 안 되시고요. disable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먼저 테이블의 상태를 disable 상태로 만드시고, 네, alt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관련되는 테이블 자체를 완전히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구조 자체를 변경할 때는 disable, enable이라고 하는 명령문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disable이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enabl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구조에 대한 상태 정보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결과들이 늦게 나오고 조금 에러가 발생하는 관계로 준비된 문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문법에 대한 학습이 되었으니 HBase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패턴에 대한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표 기억나시죠? 앞에서 몽고DB 소개드릴 때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자, 이 장표의 데이터 구조를 몽고DB에서는 인베디드라고 하는 인데디드 다큐멘트라고 하는 구조로 설계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법으로 만들 수 있죠. 오더라고 하는 콜렉션에 오더 아이디부터 오더 필드까지의 필드는 주문 공통에 관련되는 정보들이고,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에 대괄호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다큐멘트들은 인베디드 다큐멘트라고 한다. 인베디드 다큐멘트란 메인 다큐멘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다큐멘트를 인베드 다큐멘트라고 하고, 이런 인베드 형태의 다큐멘트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주문 공통과 주문 상세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고 프라이머리 키와 포레인 키라고 하는 관계를 가진 데이터 구조끼리를 연결함으로써 참조 관계를 가지게끔 해줄 필요 없이 오직 하나의 다큐멘트 안에 공통과 상세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모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인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고, 이것은 빠른 데이터의 추출,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베디드 다큐멘트가 가지고 있는 몽고DB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HBS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떤 문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 HBS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구조를 네스티드 엔티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네스티드라고 하는 것은 중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중첩된 엔티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중첩된 엔티티란 말의 뜻은 우리가 이제 네스티드라는 말의 뜻의 중에는 왜 둥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밥그릇 안에 또 다른 작은 밥그릇을 넣을 수 있다. 그 밥그릇 안에 또 작은 밥그릇을 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엔티티 안에 엔티티, 또 엔티티 안에 또 엔티티, 이런 개념이 바로 중첩 엔티티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셨던 그 장표를 HBase의 네스트 엔티티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반드시 하나의 로키를 가져야 하므로 주문번호를 로키로 지정하고, 자, 오드란 이름을 가진 ORD란 이름을 가진 컬럼 패밀리도 만들고, ORD 언더바 디테일이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를 만든 다음 ORD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에는 주문 공통에 관련되는 필드들로 커스터머 네임, EMP 네임, 토탈, 페이먼트 타입, 오더 필드란 공통에 관련되는 필드들로 값을 지정하고, 오더 언더바 디테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콜렉션에는 오더 디테일 그리고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네, 이 주문에서 발생한 주문 상품명과 가격, 수량, 금액과 관련되는 정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그를 통해서 태그 형태의 표현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컬럼 패밀리 데이터베이스인 HBS는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키에 하나의 밸류만 저장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의 키에 밸류가 만약 여러 개 있다면 여러 개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태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터넷상에서 HTML에서 제공되는 태그 표현 방식을 통해서 제품명부터 수량, 단가, 금액과 관련되는 다양한 정보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오더 디테일의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라고 하는 첫 번째 상품은 또는 두 번째 상품은 컬럼 패밀리의 아이템 1, 2, 3와 같은 이런 컬럼 이름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러한 형태의 표현 방식을 네스트 엔티티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만약에 구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죠. 오더는 테이블명, 오더는 컬럼 패밀리 이름, 오더 디테일도 컬럼 패밀리 이름이고요. 풋 오더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런 로키로 오더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의 커스텀 네임에는 우먼 스포츠라고 하는 값을 이 네임에는 매기를 토탈에는 61만 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오더 디테일이라고 하는 컬럼 패밀리의 아이템 언더바 아이디 1의 값에는 여러 개의 값을 넣어야 하므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넣어야 되므로 이런 태그 값을 통해서 값을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HBS라고 하는 것은 키와 밸류라고 하는 형태의 컬럼 패밀리의 어떤 유형들이 추가된 형태의 설계 구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몽고DB처럼 수평적 구조, 즉 하나의 JSON 안에 여러 개의 필드와 콜론과 값, 필드 이름과 콜론의 값을 컴마를 기준으로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태그 형태의 표현 방식을 쓰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직적 구조 형태의 표현 방식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직적 구조 또는 이런 태그 형태의 데이터 표현 방식이 적합한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몽고DB보다는 HBS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구조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고 광경 데이터베이스처럼 수평적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HBS보다는 오히려 몽고DB의 어떤 그런 설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JSON 타입의 설계 패턴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NoSQL의 유형을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빅데이터 환경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빅데이터 환경에 HBS가 적합하다면 HBS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몽고DB와 같은 저장 구조가 적합하다면 당연히 다큐멘티 DB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단순하게 HBS가 좋다, 몽고DB가 좋다라고 하는 기술적 차이보다는 각각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양과 데이터 성격을 잘 파악하셔서 그러한 기술 영역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여부를 고민하시고 따져보셔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HBS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